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은 우리가 주위에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면서 또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몇 가지 그 유형과 정의 또는 그 원인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예방통제센터에서 자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자살, 슈사이드는 그 자살 의도를 가진 자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슈사이달 어템프트라 해가지고서 이 자살 의도를 가진 또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해가 될 수 있거나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해 행위를 자살 시도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또 자살 생각, suicidal ideation은 자살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자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고 싶다, 죽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행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지죠. 죽음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과정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죽음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인 것이죠. 타인을 구하기 위해 죽음이 예견되는 행위를 하는 희생과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나라가 망해서 그 울분을 못하고 죽었다는 열사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 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을 해서 죽음을 택했다든가 아니면 좀 불의를 보고서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결하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자살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살 미수에 대해서는 위장 자살, 실험 자살, 자살 실패의 세 가지를 이제 이게 분리를 하여서 그 자살 미수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면은 청소년은 보통 이제 10대, 30대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보면은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의 75%는 25세 이전의 청년 시기에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 자살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의 그 영향이 그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욱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기의 그 자살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앞에서 언급하였죠. 그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욱해서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되는 그 가족이나 친구 등에 대한 보복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도 복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충동성이 강한 순간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또 충동성이 강해서 막상 자살을 결심했을 때는 정말 자살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SNS의 자살 사이트나 인터넷 등을 통한 동반 자살, 모방 자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 자살 카페라든가 또는 그 서로 그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동반 자살의 문제들이 간간히 이제 매스컴에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추락, 투신 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의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락, 투신 등 복잡한 뭐 과정을 겪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상 현실의 세계와 그 판타지 소설 등의 영향으로 그 현실과 벗어난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현실과 가상의 세상에 대한 그 구분을 좀 모호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예방을 위한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중에 자주 자살을 언급하거나 시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 많지만은, 진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그 자살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며 자살 의도나 단서 또는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매우 사일런트하게,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자살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죠. 청소년 그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문제는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많지만 실제 자살에 이르는 것은 남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 또 우울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 우울증 치료가 우선되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출을 하였거나 가출을 시도한 경우에 자살 시도가 많고, 일단 마음을 먹은 경우 실행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도 또한 청소년 그 자살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꾸 집을 나간다든가 또는 어떠한 그 자살에 대한 마음을 먹은 그런 눈치가 보이면은, 그런 행동이 보이면은 매우 조심을 해서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죠.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 2위 다투는 거죠, 자살률이. 근데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타인에게 전염성도 있고 유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전이라는 게 무슨 병적으로 이게 뭐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의 정신적인 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자살을 하면은 이제 그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자살을 따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관리가. 그 자살 행동에는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이라는 행위가 서로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걸 또 반복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가짐으로써 또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살이 되는 거고, 이러한 그 연속성이 있고 반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우울증의 그 변화와 연관이 있지만, 행동 및 충동 장애가 원인인 경우는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떤 행동 및 충동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 좀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굉장히 급하죠. 확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 위험 요인 중에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정신질환의 그 우울증이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분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지, 그러니까 또 우울증에 이제 유사하지만 조울증, 좋고 나쁜 걸 반복되는 거, 또 약물 남용, 비행, 좀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나쁜, 그러니까 좀 그 일탈되는 행동을 좀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위험 요인이 높다 보고, 과거 자살 시도 경력이 있으면 10배 정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역시 자살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살자의 신경계통 이상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 요인 중에 가족 특성을 보면은
가족력에 그 자살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누군가 자살자가 있으면은 2 내지 5배 정도 그 자살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자살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치료라든가 그 상담 같은 걸 좀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의 그 자살률도 높고, 부모의 이혼이나 또한은 그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가정의 그 어려움 또는 결손 과정에서 증가를 좀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학교 성적 저하가 있다든가, 뭐 누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이렇게 만나다 헤어졌다든가, 어떤 범죄적인 문제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혼난다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주위의 어른들한테 혼난다든가, 또는 같은 동료 학생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다 등의 그 부정적인 생활 습관도 위험 요인이고, 특히 신체 학대 및 성적 학대 경험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란다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다든가 할 때도 자살 그 위험이 높다는 거죠. 이는 사회 환경의 그 요인과 밀접하여서 사회적인 차별, 경제적인 어려움, 학교 생활과 그 직장 생활의 그러니까 부적응도 원인이고, 또 모방 자살 사이트의 노출도 중요한 자살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 문제는 이 모방 자살 사이트라든가 그 자살을 자꾸 이제 부추기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살에 대한 그러니까 동경이라죠,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자살을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 종교적 신념, 학업 성취도의 그 향상과 가족들과의 많은 대화와 관심과 그 관계 형성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많이 하는 과정은 그 은연중에 그러한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자살에 대한 어떤 시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 대화가 매우 중요시 되는데, 뭐 요새 점점 이런 대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멀어지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의외로 외로워진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살 방지를 위한 그 주위 환경 개선과 예방 감시 체계를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예방 감시 체계를 그 활용하고 가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살자를 위해서 100사람이 감시를 해도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방 감시 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연구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교는 청소년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장래의 희망과 목표를 잘 세워주도록 도와주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그 지원 시스템과 그 평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삶이 뭔지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자살에 대한 많은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상담도 하고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어렵고 아직 활용하는 것도 좀 많은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의 행동과 달리 신체적인 불편이나 질환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이나 가족, 친지의 죽음 등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서 보고, 동성 및 이성 친구 간의 그 관계나 부모 간의 갈등이 있거나, 특히 왕따와 같은 학교 내 부적응의 그 대상이 된 경우에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외로 그 습관성 마약류의 그 약물 복용이나 또는 음주도 또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마약 같은 것
것이 이렇게 많이 통제를 하고 한다 하지만 또 퍼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항정신적인 물질, 그러니까 약물이죠. 약물들이 그 남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의외로 이제 발견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습관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살 전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또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안 돼, 와 같은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표현을 하거나 죽음이나 폭력 등의 판타지나 예술품에 빠진 경우 자살의 징후로 보아서 우리가 더 조심해서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전에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자살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걸 좀 교육을 받아서 좀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과정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의사 표현으로 나는 죽고 싶어라고 하거나 일기나 그림, 시 등으로 표현물이 나오면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애들이 보면 이제 쓰지 않던 일기를 쓰고, 그 일기가 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좀 죽음과 연관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든가, 또는 어떤 예술적 표현이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죽음을 약간 찬미한다거나 죽음에 대한 동경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더 조심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죽음의 자살을 이르는 직접적인 징후로 보아서 더욱 조심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살할 결심한 대략 1개월 정도 기간 평소보다 위축이 되어 있고 말이 줄고 잘 안 먹고 혼자 있고 뭔가 쓰고, 그러니까 유언장이나 죽음에 대한 글 앞에서 설명했죠. 그런 걸 잘 쓰고, 많이 쓰고,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은 얘 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해서 또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사회 시스템에 좀 의뢰하는 게 빨리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실행할 바로 이제 직전이죠. 그럴 때는 평소에 안 입는 새 옷을 갈아입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나눠주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아끼던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소장했던 물건들을 옆에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딱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항상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막 싶어했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심하게 다 이렇게 버리게 정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더욱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90% 이상의 청소년 자살자들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울장애, 그리고 정동장애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이나 습관성 약물, 특히 이제 비만 때문에 이제 먹는 항정신 약들 있죠. 이런 약들의 남용과 또 다양한 행동 장애가 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남학생인 경우에는 품행이 바르지 않아 지적을 받는 경우처럼 많은 학생들이 품행 장애가 있으면 이런 애들이 자살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아니면 이게 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좀 우울증이 나타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게을러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게으르고 좀 얘가 왜 이렇게 좀 저럴까 하는 애들이 의외로 이제 그러한 자살로 간다는 거죠. 우울장애에는 우울 증상이 가장 많지만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강박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울장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심신이 미약하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자살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또한 잘 관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품행이 바르지 않고 술, 담배, 약물의 남용과 병적 도박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도 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게 도박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으면 또는 술을 많이 먹는 그 부모가 있으면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이런 경향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 일단 침착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비판이나 충고, 너 왜 그러냐, 너 이렇게 학생이 뭐야,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나 어렸을 때는 너 같이 살지 않았어, 너 왜 이렇게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충고나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말을 많이 하도록 격려해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즉각 대답을 해주고 언제든지 연락망을 열어두면서 항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 뒤에 내가 항상 있다는 것을, 든든한 너의 그 어떤 그 후견인 뭐보다도 뭐 아니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청소년 자살은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을 꺼릴 수 있지만 아예 너 자살하지 않겠지,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꼭 받는 것이 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개방적으로 너 자살을 하면 안 돼, 너 자살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꼭 다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저걸 보면 여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보여주는 그런 면이 요구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SNS와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NS 발달로 소통이 쉬워졌지만 악성 댓글이나 공격적인 댓글들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중요한 그 갈등 요인이 되기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상처 속에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SNS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필요하지만 한번 발생된 문제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그 마음을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선의 그 해결 방법으로는 SNS를 탈퇴하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사그라질 때까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은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어차피 그 SNS에서 떠드는 것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 조금만 지나면은 또 다른 이슈나 다른 문제 사건에 또 묻혀가지고서 대부분은 뭐 벌써 조금만 지나면은 지난 일로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상처받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그런 곳에서 뭐 댓글 달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참 나약하고 뭔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좀비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네가 뭐 이렇게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뭐 정말 그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보면은 참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고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겠니 하는 그러한 것을 좀 심어주는 것도, 그럼으로써 그런 너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스컴도 문제가 있어서 그 자살 보도 권고에 대한 기준이 이제 매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은 그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그 완고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자살을 미워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되는 그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너무 깊은 문제라든가 또는 지엽적인 문제는 되도록이면은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자살 보도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이 죽으면은 그걸 따라서 하는 동반 자살, 베르테르의 그 효과라 그러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더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살자는 유서를 남긴다. 유서를 남기는 경우는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유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살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뚜렷한 단서를 남겼는데 물론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는 조용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문제이죠. 또 자살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저 관심을 끌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행에 앞서 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살자들의 행동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살할 당시에는 몰랐을 뿐입니다.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말릴 방법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자살 위기를 겪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그래서 충동적이라 했죠. 짧은 시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제때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상태가 개선되면 위험은 지나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심각한 우울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내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할 때는 도리어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좀 회복 단계에서 더 자살을 합니다. 자살 충동을 실행에 옮길 그런 에너지가 있는 시기에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미리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울증이 심할 때보다는 우울증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자살을 한번 시도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낮다. 안 그렇습니다. 자살자는 그 대부분 반복 자살을 이제 시도할 수도 있고 진짜 자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지 말라. 그런 생각을 심어줄 우리가 있다 해서 그런 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자살 이외의 대안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자살 위험이 있는 당사자와 자살에 대해 터놓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 자살하지 않을 거지? 나랑 약속하자. 자, 자살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한 그러한 그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살에 실패했다는 것은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살 방법보다는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자살은 최부유층 또는 극빈곤층 등 양극단의 계층에서만 자주 일어난다. 자살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에서 볼 때는 주로 좀 안 좋은 계층의 사람들의 자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이제 또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고르게 모든 계층에서 일어납니다. 겨울철에 자살이 많다 하는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살은 3월이나 5월,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12월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에 사람들이 대부분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 동안 쌓였던 그 복잡한 감정들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봄에 풀어지는 거죠. 봄에 이제 풀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적 우울감과 비참함, 그리고 박탈감 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살의 요인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은 한 가지 특정한 요인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적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접근은 자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고려되는데, 이는 정신질환은 물론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그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12배 높다고 보고되는데, 우울증은 역시 그 자살 및 자살 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살의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사망에 대한 사후 부검의 부검 연구에 의하면은 자살 사망자의 약 60% 정도는 주요한 그 우울 장애나 그 다른 기분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함으로써 그 자살의 요인의 많은 부분이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신경학적인 문제다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경생물학적인 그 원인으로 자살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뇌 속의 그 분비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신에 대한 그러한 그 신경생학적인 그 축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이 많은 그 연구의 그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이러한 것을 역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심리부검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부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 어디가에 의문사가 됐다든가 뭐 이게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병사가 아닌 이상은 변사체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부검을 하겠죠. 사체 부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그 몸은 부검을 통해서 사체 부검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자살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사체 부검도 하겠지만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심리부검이라는 것입니다. 심리부검이라는 것은 자살한 사람이 남긴 흔적과 자료를 분석하고 남겨진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 그 방법 기법의 한 도구입니다. 즉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 행동 양상과 그 변화를 검토하고 또 이제 그거를 발견해서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자살이 맞는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자살인지, 또는 이 사람은 그 자살 당시 무슨 생각으로 자살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부검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부검의 목적으로는 법의학적 목적에 따라서 변사 사건 발생 시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정신보건학적 목적으로 자살자의 동기 파악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고용 및 혼인 상태, 질병 유무, 자살 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 기반 그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부검을 하는 목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심리부검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으로서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합니다. 자살로 인한 그 피해는 자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자와 직간접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의 정신 건강에 심대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 부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그 예방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살과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주요 그 변인 가운데 하나가 자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가까운 관계 중에 그 자살 시도자가 있거나 자살 가족력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많이 증가한다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예방과 자살 방지를 위한 자료와 정책 그 제안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자살을 쭉 설명을 했는데 정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살은 정신질환과 연관이 높다는 것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자살을 뇌신경학적인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약물 치료라든가 또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그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경향으로 보입니다.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담이나 관찰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자살자를 위해서 100사람이 감시를 해도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자살자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매우 그 자살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와 또는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살 보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의 중요성을 이해해서 자살자가 있을 때는 심리부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다양한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그 기저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자살 가능성이 의심되면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의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살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더 나보다 잘 아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은 치유가 가능한 질병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제 청소년에 대한 자살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였습니다. 이걸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살은 정신 그 어떠한 그 의학적인 문제가 많이 그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해서 주위에 이러한 그 자살 위험,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의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그 주거막 스케치의 가운데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로 하고 이상 저희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